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라이브 썰전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가족 청문회 신상 털기회가 아닙니다.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 날짜를 잡고 청문회장에서 따져서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기만이었습니다. 기회는 특권으로, 과정은 불공정과 부패로 점철된 인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이 정권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한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비석 사진을 찍어 손자, 손녀 등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탄스럽습니다. 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 사회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선친의 묘소까지도 공개될 정도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방금 들으신 대로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이 과도한 신상털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합당한 의혹 제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은 진상을 봐야 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선친의 그 묘소에 비서까지 가서 사진 찍어서 그 공개한 거는 그건 지나쳤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뭐 더 긴 말이 필요 없고, 더구나 지금 추석 앞두고 지금 저 성묘 앞서서 벌초하러들 가는 분도 많은데 이건 우리의 말한 전통적 정서에도 안 맞지요. 그거는 뭐 더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청와대와 여당에서 민심을 오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뭐 객관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로도 오늘 그 데일리안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부적절하다가 49, 적절하다가 41.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명해야 된다가 나와서 뭐 그냥 일견 뭐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체감 여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왜 제가 그 오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이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우선 대학 입시예요. 네. 사실 우리가 조금 돌이켜 보면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그 과정에서도 그 정유라 씨 이 승마 선수로 부정 입학했다는 그 논란이 사실은 불을 지른 거거든요. 왜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그래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믿음과 또 그 기대가 배신당했을 때 그 분노가 워낙 크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그거를 건드렸다고 하는 네. 것이 제일 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병역, 그다음에 취업 비리인데 그건 뭐 이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사안의 인화성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하나만 보태면은 오늘 우리 이 조국 후보자 아침에 이제 말씀하신 것들 보면은 전보다는 이제 허리를 좀 낮췄더라고요. 그러나 그 중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들려요. 내가 감옥 갈 일 한 거 없으면 나 법무장관 해도 상관없다는, 마치 우리 법원에 나오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조차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허리를 낮췄지만 매우 오만하게 들렸다. 그리고 왜 절차적으로 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는 이제 조금 이따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 묘소에까지 찾아가서 비석을 공개를 했고 거기다가 조국 후보자의 어떤 선친의 이름, 그다음에 묘소의 주소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상식은 둘째치고 양식에 맞는 행위인지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보다 이것이 어떤 그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는 그 합리적 의심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간단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친이 돌아가신 시점과 다시 말해서 비석을 세운 시점과 네. 그 동생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시점이 앞뒤가 바뀌어 있다. 네. 정말로 어떤 그 위장 이혼이 아니라면 비석에 어떻게 둘째 며느리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느냐. 고로 이건 위장 이혼이다. 아주 단순 논리에 깎여서 이제 그런 자기 딴에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제기를 하는데,
이런 합리적 의심은 네.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또 제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진태 의원의 이런 판단에는 이혼을 하면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아니면 네. 이 얘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자, 둘째 며느리가 그 발표한 호소문이나 그다음에 가족들의 각종 주장을 보면은 지금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부동산 거래가 위장이냐 아니냐 둘째 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정도로 계속 교류가 있었어요. 네. 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 이 비석에 보면 손주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주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보통 손주의 이름이 들어가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같이 비석에 표기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물론 집안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설령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손주의 이름이 들어가면 어머니 이름까지 같이 표기하는 이런 또 관행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조차도 지금 제대로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어머니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둘째 며느리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위장유언이다.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어떤 그 논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합리적 의심이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건 정량적으로 오버한 케이스인데 오버하면 그게 뭐냐면 자살골이 돼요. 네. 자충수가 되고 저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저 분명히 아까 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옹호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약간 우측으로 많이 가신 그 보수들이 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보기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대학 입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분명히 저도 갈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그 고려대 입학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제1저자로 어떤 등재되는 논문, 네. 그거의 상관성.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게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사실과 정황에 기초해서 볼 때 이게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 의심의 합리성은 확보된 사실의 범위 안에서 의심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의심의 합리성이죠. 그러면 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입시 전문가는 뭐라고 그러니까 규정을 했냐면 약삭 빠른 사람들이 하던 발 빠른 관행이었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시 부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전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떤 입시 부정, 입시 비리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상류층이 뭐 돈을 들였든 안 들였든 컨설팅 잘 받아가지고 네. 어떤 틈새를 공략했던 입시 전략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입시 부정이라는 것은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되어버려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합리적 의심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요 말씀만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입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1저자를 등재한 다음에 그거를 입학 사정 과정에서 자료로 제출을 해서 점수를 많이 따가지고 입학에 성공했다. 네.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이게 증명이 돼야만이 입시 부정이라고 하는 의심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는 이거는 그 보존연한 5년이 지나서 폐기가 돼가지고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어요. 근데 어찌된 연유인지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슈에서 예.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소서의 한 구절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건 상식적인 게 자소서에서 저는 이걸 했어요가 되면 입증 자료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게 돼 있어요. 네. 안 그러면 그거는 입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러면 포트폴리오도 그러니까 그 전혀 그러니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딱 한 구절만 자소서에 딱 한 구절만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이게 활용이 됐으니까 입시 부정이다. 이게 과연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합리적으로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그 자소서의 한 구절이 정말로 고려대의 그 딸이 제출했다는 자소서가 맞는 것이냐. 네. 이거부터 검증한 다음에 입시 부정이냐 아니냐 얘기도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저희가 비약을 하죠. 예, 저희가 마침 얘기 그래서 잘해주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있었던 코너 이슈용 코너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거기서 증거로 제출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명확히 드러날 아니 근데 것이라고 지금 보고요. 이거는 저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시청자들도 보시지만 솔직히 이제 자백을 하면 제 애들 중에 두 명이 그 한 명은 저 이 특목고 나왔고 한 예. 명은 외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 같은 상황을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저희 집사람은 아주 소상히 알고 있어요. 이 자소서를 어떻게 쓰고 네. 그 말하자면 학생부는 어떻게 기록하고 그다음에 특히 외고 출신으로서 이공계를 가는 애들이 어떤 짬짬이 어떤 스펙을 쌓아가지고 들어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예. 학부모들끼리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신 거를 지적을 했던 이유는 예. 뭐냐면 조국 후보가 얘기한 우선 첫째 앞에 이게 다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첫째, 이 SCI에 실리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의 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보통 전문의가 되려면 16년 걸리거든요.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 그다음에 공중의 아니면 뭐 저 뭐 네. 군대 가서 이제 군의관으로 근무하죠. 그런 다음에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 뭐냐면 이 SCI급 논문 이 학술지 네. 여기에 제일 저자로 등록이 돼야 되니까 얘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쨌든 이 16년 뒤에 딸 전문의 자격에 물론 그것이 다 충족되는 건 아니지만 한 스펙을 얻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정도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그 아인슈타인급의 천재가 이 한반도에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네. 천재가 됐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것이 적절했느냐. 둘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짬짬이 쉽게 얘기해서 좋은 의미로 보면 서로 뭐 좋은 게 좋으니까 이 교수 자제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히 이공계 가는 학생들한테 최고의 스펙이 뭐냐 하면 바로 연구 논문에 저자를 올리는 거고 저자 정도가 아니라 그 끄트머리 한 줄 올리는 것도 이름을 네. 대여섯 명 중에 그것도 엄청난 스펙인데 심지어 1년 동안 가서 뼈 빠지게 해도 잘 안 올려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그래서 요것만 정리할게요. 짧게 뭐냐면 요거는, 네,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지금 자소서다 뭐 올렸느냐 아니냐 뭐 지금 고대 자료가 유출이 됐느냐 하는 논란이라는 거는 아는 사람이 보면 정말 웃기는지도 않는 물타기예요. 왜 알겠습니다. 물타기냐?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젯밤에 가서 저희 그래서 애들이 냈던 자소서와 그 서류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만큼을 면접할 때 들고 들어가야 돼. 네. 자소서에 있는 거를 다 1번, 2번 해가지고 그 증빙 자료를 갖고 가서 알겠습니다. 내놔 그러면 내놔야 돼요. 잠깐만요. 설명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이것은 최고의 스펙이라고 두 분 정리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요. 그 네. 스펙이란 거 이제 그 취재 그 대상이 소위 말하는 강남의 어느 동 어느 쪽의 지역에서는 이제 일상화돼 있다는 이제 입장을 네. 그 의견을 내신 거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김종배 평론가가 얘기했을 때 이런 게 어떤 입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그 입시 부정을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입시 부정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입시 전략일 수 있- 입시 부정이라는 어떤 그 위법 행위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네.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를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걸 제적을 했고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반드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섞여 들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게 하나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이 단 한 번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 대학 갔고 의전원 갔다고 막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잘못입니까? 예를 들어 보죠. 대학 입시에서 수시가 확대가 됐어요. 입학 사정관제가 확대가 아마 제 기로로 이명박 정부 때 아마 이게 대폭 확대가 됐어요. 자, 그러면 대학을 입학 사정관제를 통해서 수시로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다시 서류 전형으로 어느 기업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필기 시험을 한 번도 안 봤다고 해서 이 친구가 무슨 부정을 저지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전형 예.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갔는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얘기 좀 마저 들으세요. 예, 하세요. 그러니까 전형 과정을 거쳐서 들어갔는데 마치 무슨 엄청난 그 특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어떤 그 프리패스 네. 이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이미지 조작하는 이런 어떤 것까지 가니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런 물타기가 계속되고 우리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입시계에서는 학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학생 종합평가라는 종합평가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정시랑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스펙을 많은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현행 뭐 교육 관련되는 입시법에 의해서 다양한 뭐 수험생이라든지 학부형들은 거기서도 아니,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전략을 얘기하는 짜는 것도 부분이 이거예요. 있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입시 전략이냐 입시 비리냐 하는 것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 전략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 이것이 왜 입시 비리 요소가 있냐? 저는 뭐 입시 부정이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이거를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건 수사해봐야 나오는 거니까 어떤 말하자면 뒤 거래를 통해서 이런 말하자면 일저자로 됐느냐는 거는 뭐 네. 앞으로 밝혀지겠죠. 아니요, 그러나 그러니까 분명히 자꾸 아니 섞지 그러니까 마세요. 아니 남 제일 얘기를 저자로- 들으라고 왜냐하면 제일 저자로 자기는 올린 잔뜩 거가- 얘기하면서 남 얘기를 막아요. 제일 저자로 두 분 올린 얘기 거가 다 듣고 얘기하시라고. 고대 입시에서 통과된 거는 아니, 다른 그러니까 다 문제예요. 듣고 얘기하라고. 두 분 내 다 얘기를 지금 다. 균형적으로 시간을 그리고 똑같이 나는 해본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예, 예. 해봤어요? 이거? 지금 자소서가 그런 해봤냐고.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끝까지. 그래 이전수석 얘기부터 이제 한번 들어보고요. 김평론가 반론. 내가 왜 지금 입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사적인 끝까지 얘기를 구하라니까. 하려고 예, 그래요. 잠시만요. 내 얘기를 다 듣고 얘기하라고. 시청자분들이 내가 다 보고 있습니다.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전수석 자,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얘기 들으라고. 김평론가 반론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아니, 얘기하겠어요. 아니 잠깐만요. 자, 요것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마이크 끄겠어요. 그래 입시 비리냐 입시 전략이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남의 얘기를 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다음에 자 이것이 왜 입시 비리의 요소가 있는 거냐면 첫째 이 자소서와 특히 이공계의 특히 이와 같은 뭐
글로벌 인재나 이런 저기에서는 면접이 중시되는 자소서나 특히 이런 인턴 참여 기록이나 이런 게 중요한 데는 이건 결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 스펙이라는 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네. 전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말하자면 일자적으로 등록이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조사해서 나오겠죠. 물론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제 나올 것이고 지금 대한의학협회에서도 어쨌건 윤리위원회 열어서 조사하겠다 그랬고 의사협회 예. 그래요. 그다음에 그 단대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60점 줘야 될 성적에 90점을 줘가지고 그 입학 사정에 통과가 됐어. 네. 그럼 그 입시 비리지 뭐예요? 뭐 그 정도로 중요한 스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가 이미 입시 전략으로서 알겠습니다. 특목고나 외고에서는 다 이미 일반화돼 있는 알겠습니다. 거고 학부형들끼리 짬짬이해서 예.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심지어 저도 들었어요. 예. 우리 집사람 학부형들한테 듣고 와가지고 아이고 이공계 가는 애들은 말이야 교수님한테 예, 부탁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자, 한다는데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인문계는 이제, 뭐냐고 예, 이런 얘기를 반론으로 들었다 그러면 보니까 반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입시 비리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요소가 무조건 있다라는 부분요. 전략으로 말해서 그렇게 물탈라 그러면 안 된다고. 제 얘기 이제 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자꾸 섞으시는데 섞은 게 없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스펙이 제출이 돼야 그게 이제 그 어떤 입시 과정에서 스펙이 되죠. 맞죠? 근데 제가 제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논문이 고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포트폴리오로 제출이 됐느냐. 조국 후보자 쪽에서는 제출을 안 했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고려대에서는 5년 보존 연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돼서 확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현재로서 만약에 그 어떤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어떤 그 제출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수석이 얘기했던 얘기는 그 논의 대상에 올라갈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게 지금 그러면 포트폴리오로 제출이 됐는지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당사자는 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제출이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입시 비리로 몰아가는 게 합리적 의심의 제기냐. 저는 그 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어. 제1저자로 네. 올라간 게 맞느냐 틀리냐의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다 얘기하시고 잠깐만요. 내가 할게요. 그래. 그 제1저자로 올라간 게 맞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저는 거론한 적이 없어요. 논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논점을 섞지를 마시고 아니, 안 제가 되는 제시한 거예요. 거는 그럼요. 입시 비리라고 몰아가기에는 합리성이 그 얘기가 부족하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를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 우선 첫째, 내가 아까 그래서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특히 이와 같은 말하자면 그 면접과 서류 자소서가 중요한 1차로 이제 학생부하고 이걸 걸르죠. 그런 데서는 이걸 다 들고 들어가서 필요하면 증빙자를 낼 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게 결정적인 스펙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네. 제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 자체가 사실 지나가는 뭐 북한의 사람들이 말은 자들 때 삶은 소머리가 앙천대서 할 일이라고 이거는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추정이죠. 예, 추정. 아니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바보가 더구나 이런 SCI 같은 말하자면 전문의 자격 따는데도 필요한 이런 스펙에 그걸 올려놓고 그거를 그 자소서에만 쓰고 스펙 안 내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안 그것도 되는 주장이에요. 게 그것도 아니에요. 주장이에요. 그거는 안 알겠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지금 그거는 이제 다 제가- 내야 돼. 예, 알겠습니다. 100%. 그리고 아, 입시 요강에 들어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입시 요강 봤어요? 이렇게 봐야죠. 자꾸 주장을 그렇게 하면 안 세상의 되지. 개인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부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개인적 경험이 자, 아니라 내가 고대 나의 입시 요강에 경우가 들어있다니까. 나의 그게. 두 분 잠시만요. 이랬으니까 조국도 그랬을 것이다. 두 분 이렇게 잠시만요. 연결지으면 진행자의 그건 비약이죠. 얘기를 좀 들으시고요. 그래요. 지금 뭐 뜨거운 토론 논쟁은 좋지만은요. 너무 격해져 가지고 말이 조금 시청자분이 듣기에 그래요. 약간 반말 이런 느낌이 나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하대는 좀 삼가해 주세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좀 그러니까 나이는 두 좀 분이- 어리지만 아니, 방송에서는 근데 들어가는 위치에서 알겠습니다. 남이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중간에 끊는 것도 조심합시다. 그거 오케이, 남이 우리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는 잔뜩 지금부터는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되나. 서로 주고받은 거 그 잘한 의미에서 한번 악수 한번 하고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악수. 예, 그렇게 그거 할게요. 나는 앉아서 일어서서 하는데 지는 잘 앉아서 하니까. 본인은 알겠습니다. 오케이, 통과.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고대 측이라든지요, 또 조 후보자 측에서는 제출 안 했다고 하지만 이 제출 이제 논문을 만약 6장짜리를 제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소서에다가 뭐 거기다가 뭐 표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어떤 방법도 있는데 그걸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이제 뭐 언론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 청문회 준비하는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어떠하다.
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정치권은 분명히 좀 많이 나눠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또 뭐 황교안 대표가 뭐 심지어 내가 뭐 법무부 장관 지낸 법무부 장관의 그 조국 후보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뭐 모독이다 이런 식의 강한 말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모두 이제 그다음 또 이제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1시간쯤 있다가 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략 한 2시간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모두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겠죠. 전략을 짜는 자리일 텐데 각각 어떤 식의 전략이 나올 거로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엊그저께인가 이야기했죠. 24일에 장외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봐요. 예. 30일에 또 부산에 가서 또 장외 집회를 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구상의 먼지가 대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일 하고 30일 부산 찍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어간다면 이걸 무슨 얘기냐면 추석까지 연결짓겠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게 아마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문회 일정 같은 경우도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9월 2일 처음에 9월 2일 얘기 나온 그것도 아니고 3, 4, 5일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최대한 어떤 이것들을 길게 끌고 가서 추석까지 어떤 연결하면서 여론시장에서 확실하게 뭔가를 찍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상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인사청문회법에 어떤 그 규정되어 있는 절차, 기한 이것을 어떤 준수가 되지 않으면서 하는 것들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당이나 다른 야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개최를 하고 20일 안에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실이 무엇인가를 가려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어떤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을 전혀 숨기지 않으면서 그대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저 큰 틀에서 어떤 그 이 법적 규정된 그 규정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건 지금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이제 그 불거지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솔직히 뭐 시간을 끌어서 이슈를 키우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도 이제 우리 조국 후보자가 그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정책을 얘기했잖아요. 그 정책이야말로 사실은 청문회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최소한 저도 뭐 언론 출신이지만 이것만은 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자들의 질문은 그냥 기자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언론사를 대표해서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미디어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의문 제기에는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근데 지금 우리 저 국민들도 그렇고 그 야당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이 의혹이 뭐냐면 청문회 하루 자 증인들 다 빼돌리고 그다음에 청문회 나와서 뭐 증거 없다. 그리고 내가 뭐 감옥 갈 일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자격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밀어붙이고 결국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가능하면 이슈화를 해서 뭔가 그 문제의 그 추궁을 더 국민들이 알게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미루는 거죠. 그러나 저는 뭐 그 적어도 9월 2일이 마지막 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할 거로 생각하고 지금 또 할 보면은요 겁니다. 언론에서는 그 좀 전에 언론이 왜 미디어라는 거에 어떤 개념 정의까지 해주셨는데 언론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묻고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가서 답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이 질문과 응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황교안 대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 조 후보자를 바로 사퇴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자진 사퇴, 그다음 청와대 지명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어떤 야3당의 주장을 청와대가 선뜻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동관 수석이 이제 데일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부적합하다가 49, 적합하다가 41%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조사 결과가 또 있어요. 이제 쿠키뉴스가 조원 CNI에 이제 의뢰해서 한 조사 결과를 봐도 비슷합니다. 부적합이 46.4, 적합하다가 41.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단순 평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에서는 그러면 그 응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지금 거의 80%에 육박하는 어떤 적합하다라는 응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 데스노트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네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미난 게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적합하다라는 응답률이 거의 72% 육박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청와대에서 지금 어떤 여론이 심각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면서 어떤 진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징후는 이미 어제 나왔다. 무슨 이야기냐면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SNS에 올린 글이라든지 네. 강기정 정무수석이 올린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빨리 청문회 열어달라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여론이 그러니까 며칠 내로 갑자기 급 반전을 해가지고 부적합하다가 뭐 70~80%를 이렇게 상회한다. 거기다 지지층마저도 완전히 등 돌렸다면 그때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 정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청와대는 아마 철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일단 이렇게 여기 전망을 합니다. 잠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면서 이제 언급했던 게 데일리안이랑 쿠키뉴스란 두 매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신뢰도랑 또 표본 오차를 지금 명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쿠키뉴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표본 오차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명확히 참고 이다가 아니고 사항이죠. 참고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 여론조사 수치인 것 지금 같고요. 뭐 사실은 예.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것의 어떤 준거 잣대가 되려면 자 무당파 중도층은 어떻게 생각하나를 물어봐야지. 자기 지지층이 그 70%가 지지하면은 그냥 무조건 가는 겁니까? 그거는 그 정파 수장의 입장이지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라고 거꾸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사실은 그 법 이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자기가 우리 조 후보자가 그 고소당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미 고소당해 있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몇 건 더 고소당할 거예요. 이를테면 부동산 차명 거래도 사실상 그 제수란 분이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야. 2억 7천만 원 그 돈. 그 사실은 조 후보자 부인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본인에게 왔다는 것인데 그것도 부인하다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거냐 불법 증여했다는 거냐 네. 그것도 애매하고 이를테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고소고발 당할 일이 많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모든 이 검찰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권을 갖고 있고 법치의 보루가 돼야 할.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넘어서 예의 염치의 문제다. 왜냐? 내가 뭐 감옥 갈 만큼 잘못된 게 없으니까 절차적으로 잘못된 게 없어서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는 그런 태도는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장관이 할 일이 아니고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그 정승들이 3사의 탄핵을 받으면 일단 직무를 정지하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시작도 안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돼갖고 이분이 지휘하는 수사, 검찰 수사를 누가 신뢰하겠어요?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며칠 사이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요 의혹이고 또한 뭐 합당한 의혹 제기라는 분도 있고요 또 너무 오락가기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전 수석께서는요 네. 그런 이런 의혹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청문회 얘기도 얼핏 했었지만은요 청문회 그러면 조속히 빨리 열려야지 미디어의 역할 미디어가 또 이제 청문회를 소상히 전하는 또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청문회가 그럼 빨리 열리는 쪽에 좀 힘을 실어야 아니 빨리 된다고 하느냐 생각하나요? 늦게 하느냐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안에서 하면 되고 네. 사실은 15일 안에 청문회를 연다고 하는 것도 훈시적 규정이지 예. 그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7명을 지금 한꺼번에 하잖아요. 저거를 청문회를. 그러니까 아니 뭐 하루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콩고 먹듯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9월 2일쯤 하겠다. 저는 9월 2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선에서 하면은 뭐 무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준비 잘하고 청문회 앞에서도 국민 앞에 정확히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저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필요한 서류 내라고 그랬는데 안 냈는데 결국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모펀드의 그 계약 조건도 그 본인이 설명하고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성실하고 정말 본인 말대로 겸허하게 해명을 하면서 청문회 준비를 해가라. 무조건 네. 청문회 빨리 열고 청문회에서 다 얘기하겠다는 자세는 그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태도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야3당에서는 지명철회 얘기를 하고 있다면 현재 주요 5당이 있는데 나머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한 당이 정의당이잖아요.
그렇다면 정의당이 앞으로 청문회 전국이든 아니 청문회까지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약간 역할이 주목이 되는데 결국은 뭐 조국 후보자의 어떤 정면 돌파라든지 이런 승부수, 어떤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올곧게 전달되는데 정의당의 역할, 범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의당 부분 두 가지를 봐야 예. 되는데요. 조금 하나는 일단 지금 유보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낼 것이다.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는데 소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소명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요, 우리 예. 정의당으로 보내시오. 그렇죠. 이 해갖고 이제 말인가요? 그걸 예.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유보적 입장에는 제가 볼 때는 앞서서 이제 그 전해드렸던 여론조사 결과, 예. 있어서 정의당 지지층의 어떤 지금 여론 예. 이것이 고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지금 어떤 가치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전국의 향배에서 지금 놓쳐 사는 데는 폭탄이 하나가 지금 짝각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일정하고도 연결이 되는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 국회 정개특위가 그 이달 말이면 활동 시한이 종료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달 안에 지금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강하게 네, 요구하고 예. 있는 게 정의당이에요. 거기 민주당도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이제 그 입장을 지금 조율을 한 것으로 예.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한은 30일 전에 표결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정개특위에서 그 민주당과 정의당, 그다음에 다른 야당이 손잡고 만약에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 처리를 한다. 예. 이렇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여기서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부당하지만 그래도 의사 일정은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조국 후보자를 비롯하는 어떤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하느냐,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으로 가느냐. 예. 만약에 보이콧으로 간다면 그러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돌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가변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아마 이게 두 개가 연동이 되면서 정의당이 조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것 청문회 같습니다. 개최를 할 건가? 아니면 청문회 개최할 테니까 너는 뭐를 이렇게 할 건가 해서 선거구제 개편 등이 들어가 있는 정개특위 부분 표결 문제가 이게 상당한 하나 변수가 될 수 될 있다는 수 있다는 표결이. 얘기예요. 예, 저는 그 정의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우리 지금 현재 이 다당구도 비슷한 구도에서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쨌건 지금 야3당은 다 같이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지명철회와 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네. 그래서 데스노트가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마침 하여튼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정의당이 사실 그 여당에 지금 발목 잡혀 끌려가고 있는 건 이 정개특위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해야 예. 당에 말하자면 그 확장이 가능하니까. 근데 저는 우리 평소에 저는 정말 이 개인적으로도 심상정 그 대표 상당히 그 정말 애정과 존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그 자질구레한데 정략적인데 휘둘리지 마시고 네.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땐 민심의 중심을 보고 할 때 네. 정의당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다. 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정의당이 제일 그 크게 그 약진했을 때가 언제냐면 국민들이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구나. 네. 정말 마음에 드는 당 없는데 나는 이 항상 변함없이 올곧은 정의당이 좋다. 네. 이럴 때니까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껏 데스노트 쓰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로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우선 오늘 두 분 마지막 한마디 정리하는 시간 전에 오늘 두 분 너무 뜨거웠고요. 다소 어떻게 보기에는 격했기 때문에 네. 서로한테 덕담 짧게 한 15초씩 하고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요? 이전수석이 네. 덕담 건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 짧게 15초. 예, 항상 이 합리적인 그 진보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뭐 신뢰하는데 이상하게 왜 그 조국 수석 얘기만 나면 그렇게 흥분하는지 몰라. 덕담에 디스를 하시는 그럼 같이 맞받으셔도 되고 뭐. 그래도 예. 짧게. 근데 저도 이제 그러면 그 덕담 겸 디스를 하면 상당히 어떤 준비를 많이 해오시고 여러 가지를 짚어주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거기서 그 사안을 그 자체의 어떤 결을 따라가는 부분들은 거기는 일정의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시선 이런 부분. 그거는 해석인 것 같아요. 네. 그걸 김현호 해석이 여기까지 끝내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가죠. 네. 정규 편성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우선 마지막 한마디 정리하는 시간으로 해서요. 먼저 어느 분부터 먼저 해보실까요? 이동환 전수. 예, 사실은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북핵보다 무서운 스카이캐슬 탄. 왜냐하면 스카이캐슬 탄 그러니까 무슨 신형 무기 같잖아요. 그 드라마군요. 이 네. 민심의 인화성이 가장 높은 공정과 정의를 얘기할 때 하는 것이란 얘기고 예. 그리고 저는 그 스카이캐슬
처음부터까지 다 봤거든요, 저도. 예. 그런 만큼 이렇게 깊은 관심과 어떤 공정과 정의에 대한 예, 그 애정을 갖고 있다는 예,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칙과 특권을 뭔가 뒤에서 해왔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 빨리 불식하도록 그 정확하게 입장 설명을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짧게 오버의 끝 이렇게 뽑았는데 오버하다 보면 자살골 넣게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혹 제기하는 거 좋은데 그 취한 사실에 기초해서 의혹을 제기해야지 네. 너무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앞세워서 내달리다 보면은 예. 오히려 그게 자기 족쇄가 될 수 있다. 요거를 좀 자유한국당한테 꼭 드리고 싶은 저기 말씀입니다. 오보가 아니고 오버죠? 오버. 흔히 오바한다. 오바. 그러니까 오버. 결국은 오보도 좀 끝은 안 좋죠. 그러니까 오바의 한 양상의 오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